네, 안녕하세요. 백설고증 남자 킬리만입니다.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현재 시간은 2019년 11월 10일 저녁 10시 32분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날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바비리가 한마디 했네요. 비트코인의 시총은 2028년 금 시총을 뛰어넘을 것이다. 중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BTCC 창업자 바비리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2028년 비트코인의 시총은 금 시총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날 금의 시총은 8조 달러이고 비트코인의 시총은 16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는 총 50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공급량은 반감기를 거쳐서 점차 줄어들 것이며 연간 인플레이션은 0.5%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9년 내에 비트코인은 금 시총을 넘어서서 금의 위치를 대체할 것이다. 다음 반감기를 겪은 후에 2년 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금 시총을 넘어섰을 때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1달러를 1200원으로 계산하면은 10만 달러면은 1억 2천이죠. 그리고 50만 달러면은 6억이겠네요. 현재 기준입니다. 자, 바비리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을 만든 찰리르의 형이죠. 친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자주 오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네임밸류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2028년 한참 멀었네요. 9년 후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이면 강상도 바뀌는데 10년 후의 가격은 잘 모르겠고, 자, 이 뉴스에서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반감기를 겪은 후 2년 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만 달러를 돌파한다. 반감기 겪은 후에 2년 후,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최근 뉴스 중에 이 이야기도 있었죠. 최근 뉴스 중에 여기 세계 2대 채굴 장비 업체인 카난의 이사장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 포커스는 뭐냐면은, 가격은 지들이 알아서 가겠지만은 믿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 채굴 장비 업체 같은 경우도 10만 달러를 간다고 그랬어요. 언제 간다는 표현을 분명히 안 썼지만요. 그리고 이 바비리도 BTCC 창업자로서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인데 10만 달러를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채굴 장비 업체 쪽에서도 10만 달러를 본인들의 목표 금액으로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거래소 쪽에서도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면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감기를 겪은 후에 2년 후니까 이 친구는 2022년 안에 지금 10만 달러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바비리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오른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오스 소식입니다. 이오스가 전날 CPU 병목 지수가 99%에 달했다. CPU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에이도스이더라.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CPU 문제는 이오스 생태계 내에서 굉장한 핫 이슈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오스 생태계에서 누군가는 이 현상을 좋아하고 있고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갤럭시를 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나 다운받아서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더니 아예 게임 자체가 되지가 않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걸 내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너 CPU를 사서 집어넣어. 넌 CPU가 없잖아. 아니면은 이오스를 사서 더 많이 스테이킹을 해. 자원이 넌 아직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자, 사용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속이 아마 터질 거예요. 재밌게 게임하고 있었는데, 재밌게 갬블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원이 없대요. 이오스를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원을 구입을 하려 했더니 벌써 그 자원들은 누가 다 사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오스를 시장에서 사서 스테이킹 양을 더 늘려야죠. 그런데 솔직히 게임을 함에 있어서 유저 보고 그 자원을 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 게임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오스 생태계는 이 자원이라는 것을 본인 유저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유저가 이오스를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그 자원을 확보를 했던 거죠. 그런데 기존에는 한 0.5 이오스만 사가지고 이오스에다가 그냥 놔둬도 이 이오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원 CPU라는 게 계속 리필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리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리필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0.5 이오스 해봤자 얼마 되지 않은 이오스자 돈이잖아요. 0.5 이오스만으로 충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오스 생태계 내에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에이도스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에어드랍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에어드랍을 해주는데 그 해주는 방식이 뭐냐면은 일반 유저들이 이쪽으로 소량의 이오스를 보내면은 이 소량 보낸 이오스에다가 에이도스 코인을 추가로 보내줍니다.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이 일어나겠죠. 사람이 수동으로 해봤자 얼마만큼의 양이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봇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이 에이도스 때문에 이오스 생태계에 있는 상당량의 자원들이 이 채굴 과정을 하는데 다 사용되면서 이오스 생태계는 마비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오스는 망한 거네요. 고래들은 떠나야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가격은 방어가 너무나 잘 됩니다. 그리고 전에 뉴스를 읽으면서도 저는 이 뉴스를 호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태계 내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은 저같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호재인데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0.5 이오스를 가진 이 게임 매니아가 계속 게임을 하려면은 딱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렉스풀에 가서 이 CPU를 사오는 겁니다. CPU를 사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오스를 마켓에서 더 구매해서,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오스를 더 스테이킹을 많이 하는 겁니다. 스테이킹을 더 많이 한 거. 스테이킹만 하면은 돈을 내지 않고서도 이오스 내에 있는 CPU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렉스풀에 가서 이오스를 사온다? 그러면은 렉스풀에다가 이오스를 자원 임대해 주는 홀더들이 있습니다. 이 홀더들은 이자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소 가서 스테이킹할 이오스를 사오게 되면은 이오스의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오스 IO 소프트웨어가 1.8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부터는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뎁사가 이 유저들의 자원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의 속도가 늦어지고 유저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은 이 뎁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렉스풀에 가서 자원을 더 사든지, 아니면은 거래소 가서 이오스를 더 많이 사서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뎁을 사용하는 유저이든 뎁사이든 렉스풀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오스를 더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오스의 가격은 방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게 생태계에 큰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벌써 고래들은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격은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뉴스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저희 단기 자금들은 전부 다 이오스를 매수하는 쪽으로 다 이동을 한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현상 자체는 이오스 생태계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어차피 렉스풀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자율이 낮아서 렉스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수익이 높아지니까 더 좋은 거고, 이오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방어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이오스에 대한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자본력이 없는 뎁사들은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해결책이 벌써 이오스 쪽에 나와 있습니다. 리퀴뎁스 같은 경우에서는 vCPU나 vRAM 같은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CPU나 램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아직까지 그런 트라이들을 뎁사들이 못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블록원 쪽에서 제시할 이오스 VM이나 이오스 IO 2.0이 도입되면은 메인넷 자체적으로만 해도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목 지수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제가 못하겠어요. 병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병 같은 데에서 물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 지름이 작아지니까 물이 나오는 속도가 어차피 줄어든다, 이런 의미인데, 병목 지수가 99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이오스 메인넷 시스템이 아예 멈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뉴스에서는 병목 지수가 100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뎁 토탈이라는 데서 이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뎁 토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목 지수를 만든 이 수치가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 차트를 보면은 여기 100이잖아요. 100. 그러면은 이 의미가 자체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게 병목 지수가 100이면은 이오스 생태계에서는 전송하고 렉스 풀로 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트랜잭션 자체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의식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오스 스태킹 양을 매우 적게 해 놓으신 분들의 계정들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오스 플로어 시스템에서 보면은 지금 이오스에서 스태킹 되고 있는 양 자체가 거의 6억 개예요. 6억 개. 그 중에 렉스 풀에 들어가서 지금 자원을 대여한 게 1억 개고요. 이 1억 개의 이오스 중에서 80%는 지금 매점 매석을 하는 사람들, CPU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갔으니까 이것은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고 치는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스테이크를 해갖고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다 없어졌다고요? 이 사람들은 자원을 여기다 팔지도 않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분들의 상당수는 이오스 생태계를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물론 이분들의 속에서도 소량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게임하고 이러신 분들 자체도 있겠지만은, 상당수의 물량 자체는 전혀 지장 없이 이오스 생태계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99%가 나오고 병목 현상이 100%가 난다 해서 이오스 생태계가 지금 멎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오스 생태계가 완전히 멎었다? 그럼 굉장히 큰일이에요. 트랜잭션도 안 된다? 난 거래소로 보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굉장히 큰일인데, 그런 지금 상황들이 아닙니다. 전혀. 자, 이것은 이오스 타이탄 쪽에서 만든 자료고, CPU의 활용 지금 비율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올라갈 때만 해도 한 36%의 비율 정도로 사용됐었고, 현재 사용되는 비율 자체는 한 20% 정도? 11월 1일부터 해서 이렇게 CPU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는 한 12% 정도가 CPU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론이 맞다고 하면은 아까 봤던 그 뉴스에서 제공했던 그 자료보다는 CPU에 대해서 이 활용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이 차트를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저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렇게 병목 현상 99%, 100% 이거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지 마십시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오스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스테이킹 한 양이 굉장히 적어서 아무것도 지금 못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블럭스 IO 가시면은 여기에서 CPU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계정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프리 CPU라고 있습니다. 총 5번을 그냥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활성화가 되니까 이 상태를 해놓고 전송할 게 있으면 전송하고, 이 상태에서 스테이킹 더 하시려면 또 스테이킹 더 하시고,
이렇게 자원을 더 늘려가거나 원하시는 트랜잭션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지금 이오스 뎁 중에서 에브리피디아하고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원들을 뎁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자본력이 약한 뎁사들이 당분간 활동력이 많이 약화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해결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이오스를 스태킹해서 만들어지는 CPU 이런 자원들은 돈이 된다는 겁니다. 돈. 지금 현재는 자원을 대여해 주는 게 블록원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렉스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자원을 대여해 주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니까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거래소에 있는 이오스도 거래소에서 그냥 놀리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소들이 그 은행의 역할을 할 거고 대출의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POS 방식에 있는 것들에 대한 스테이킹을 하면서 수익을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이면은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변경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래소 내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다가 이오스를 보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년에 뭐 새롭게 이더리움을 보관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남의 일이다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거래소 보고 야, 왜 내 거 갖고 니들만 그렇게 배 불리고 있어? 야, 니들 수익 챙길 거 챙기고 우리 것도 나눠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처럼 POW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듯이 이제는 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공부를 해보실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개인 지갑에서 이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했죠? 가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수수료. 자, 이 가스 자체에 수수료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가스의 수수료를 높이면은 빨리 전송됩니다. 그냥 1차선 타는 거예요. 추월차선 타는 거죠. 근데 가스의 수수료를 그냥 보통 일반으로 해놓으면은 출발 자체를 안 해요. 이 고속도로 뚫려갖고 아무도 사용 안 할 때 그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돈도 많이 들고. 자,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전송을 할 때 이오스가 들어요? 가스가 들어요? 아니요, 수수료라는 게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대신 들어가는 게 자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원. 이 자원에는 세 가지가 있죠. CPU, 네트워크, 그리고 램. 이 CPU하고 네트워크는 이오스를 그냥 스테이킹만 해놓으면 공짜로 찹니다. 축축축축 올라찹니다. 올라차. CPU 같은 경우는 24시간 되면 다시 이게 올라차요. 올라차는데 3일 동안의 평균치만큼만 차기 때문에 뭐 여하튼 3일이 지나면은 완벽하게 다 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램은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거고요. 한 1이오스만 개인이 사도 그냥 한 1년, 2년 이렇게 씁니다. 전혀 뭐 램이 부족해서 뭐 사용을 못하는 만에 이런 이야기는 보통 그냥 홀더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더리움 병목 현상이라고 한번 치면은 2019년 3월에도 이더리움 병목 현상 때문에 트랜잭션 느려지고 거래가 지연되고,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났느냐? 테더 거래량이 많아서 일어났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고, 2018년 11월 달에도 병목 현상 지속되고 있고, 2018년 8월 달에도 병목 현상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병목 현상들 자체가 뭐 이오스 쪽이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자, 이런 병목 현상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쪽은 아직 기술이 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드름 병목 현상 자체가 테더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테더 이야기를 또 확장을 해 나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이오스 플랫폼하고 트론 플랫폼으로 올라왔을까? 이런 병목 현상들 때문에 본인들의 큰 그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속도가 빠른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봐도 또 재밌습니다. 그냥 하나의 관찰 포인트예요. 증거 없습니다. 증거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뎁 토탈 아까 보신 김에 몇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이 수치가 잘못됐다는 의미보다는 이 수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라, 뭐 시스템이 멈춘 게 아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나타난 수치 자체는 솔직히 제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와 보니까 다른 차트들이 몇 개 있길래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오스하고 트론하고 이더리움 뎁에 있어서 그 뎁들을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실제로 활동한 유저 수를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활동하는 유저 수에서 이 파란색 자체가 이오스입니다. 이오스가 월등하게 많다가 지금 11월 때 들어와서 뚝 떨어졌죠. 자, 이만큼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이만큼 CPU 문제 때문에 지금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 이오스 나이트 같은 거 게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 갬블 뭐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 스테이킹을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어요. 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결국에 이오스 사용자들이 이것을 더 사용을 해서 원래의 비율만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유저들이 이오스를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뎁사가 매수해 가지고 자원을 확보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이 일단 있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오스 쪽에 지금 단기 자금을 또 집어넣은 거고요. 여러분 보고 투자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단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장기 자금들은 벌써 지갑에 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액티비티 유저가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 뉴스들 본 거에 의하면은 트론의 계정 수는 400만 개고요. 400만 개 계정이 있고 이오스의 계정 같은 경우는 160만 개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수치 안에 뻥카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돼요. 이오스 이 계정 안에도 뻥카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9개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차트는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 파란색이 이오스고요. 이오스 트랜잭션이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11월달 들어서 지금 아까 에이도스 에어드랍 때문에 이 트랜잭션 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액티비티 유저는 아까 월등하게 줄었던 것을 봤었죠. 소수에 의해서 분명히 점유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점유된 것들은 전부 다 에이도스 에어드랍 위에서 봇을 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유가 되었다. 거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잭션을 보셨을 때 뭔가 트랜잭션이 많다는 것은 뭔가 생태계 내에서 뭔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뉴스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이런 트랜잭션을 보면서 이 뎁이 나와갖고 정말 생태계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 정말로 이 트론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오스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차트를 보면서 정말 개발이 되고 있고 뎁들이 올라와서 활동량이 진짜 많이 늘었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체크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펀더멘탈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우리가 분석하듯이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하고 있고 진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 또 차트만 보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금 이오스 CPU 문제에 대해서 이해들을 하시겠죠? 장점도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고, 하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이게 호재로 보인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음모론적으로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모론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혹시 제가 생각한 대로 그 방향이 잡히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오스 관련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7시 31분 뉴스고요. 아까는 8시 정도 뉴스였죠. 자, 외신에 의하면은 에이도스 에어드랍 때문에 이오스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야기되었다.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발생한 이오스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은 이오스 기반 대 에이도스의 모의 채굴 및 에어드랍이 장악한 트랜잭션이 원인이다. 팩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리서치 자료를 인용해서 최근 이오스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의 95%는 에이도스 컨트랙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이오스 생태계의 자원인 CPU 가격 급등을 야기했으며 동시에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야기했다. 트랜잭션이 95%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코인베이스 자료니까 그냥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CPU 가격 급등한 거 맞는 이야기고요. 동시에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일어난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뉴스들이 많지가 않네요. 일요일날 많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한번 마저 훑어볼게요. 자, 조셉 루빈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중국의 CBDC는 이더리움 등 퍼블릭 체인과 상호 운영을 기대한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비탈릭하고 공동 창업자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이더리움을 포함한 퍼블릭 체인과의 상호 운영을 허용하길 바란다. 기대치인 거지 그렇다고 한 게 아니죠. 중국의 CBDC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운영되며 블록체인 간 상호 운영을 허용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기대치네요.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중국의 CBDC 발행은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아마 향후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자, 이전 뉴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암호화폐에 있어서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하고 언론은 지금부터 계속 중국을 띄울 것이다. 중국을 띄우고 반면에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정치인들을 계속 압박할 겁니다. 11월 선거입니다. 그 선거까지 꾸준히 압박하면서 이 포지션을 암호화폐 쪽에 있는 포지션을 굉장히 키워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프레임을 아시면은 앞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을 띄우는 이유가 미국에서도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치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뉴스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악용 탈세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고 글로벌 당국이 협력을 할 거라고 하네요. 세계 각국 세무 당국과 접촉하면서 암호화폐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탈세자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세청 IRS 측은 최근 글로벌 조세 동맹 혹은 J5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세무 당국 간 대표 회의에서 암호화폐 악용 탈세 문제에 대해 각국 당국들의 경험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탈세 범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범죄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각국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를 악용한 탈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본인의 트윗을 통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암호화폐 산업 이슈 5가지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유로를 고려한다는 거. 두 번째는 텐센트가 가상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실버게이트가 은행에서 상장했다는 거.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유로를 고려한다는 것은 유럽 이야기고요. 텐센트가 가상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고요. 실버게이트,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담보로 받아주고 명목화폐를 돈을 빌려주는 이 실버게이트는 미국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뉴스 하나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BTC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을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테더가 2천만 달러 규모로 해서 익명 계정에서 바이낸스로 들어갔다.
이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저는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는 테더가 많을수록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번 주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냥 이런 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 익명 계정으로 넘어가거나 거래소에서 비트파이넥스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급등할 시그널은 아니네, 뭐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나서서 뭐 계정 추적해보고 또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냥 느낌상으로 테더의 움직임은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제10차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법, 감독, 리스크 관리 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돼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하나의 대상이다. 중국의 경우에 CBDC의 효과적인 유일한 대응은 국제통화 바스켓의 위안화의 입지를 다지며 유지하는 것이다. 화폐의 위상이 강해야 글로벌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디지털 화폐다, 암호화폐를 키울 생각은 없다, 이런 뉘앙스로 전부 다 갈 겁니다. 모든 집중 자체를 CBDC 쪽으로 이제 집어넣을 거고요. 모든 나라에서 CBDC 이야기 할 때마다 CBDC를 강조하지 암호화폐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BDC가 일반화 될 때가 굉장히 무서운 시기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CBDC 관련한 영상은 제가 별도로 찍어놨으니까 그 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2008년도에 CBDC에 관련된 논의가 왜 있었는지를 아신다고 하면은 이 지금 CBDC 발행 자체를 굉장히 호재만으로 볼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게 악재다? 또 이건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먹을 파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시장에 있는 겁니다. 단지 CBDC를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여하튼 앞으로도 CBDC가 기존의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지 않을 거다. 정부 쪽에서는 민간이 만든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만든 CBDC는 별도의 디지털 화폐의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CBDC에 많은 힘을 더 실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온 CBDC 관련 뉴스들은 대부분의 뉘앙스가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뉘앙스로 다 갈 겁니다. 자, 이번엔 중국은행 전 부총재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CBDC는 디지털 화폐가 되기는 어렵다. 자, 중국은행은 중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금력이 많은 은행이고요. 자, 중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의 전 부총재 왕용리가 최근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화폐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앞쪽에 나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냥 CBDC,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쪽에서 나온 디지털 화폐는 아마 이게 번역이 잘못됐을 것 같은데 우리 암호화폐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나 아니면 암호화폐,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인리스 같은 경우도 영어로 된 것을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5가지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화폐의 비국가화는 실현되기 어렵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터넷 암호화폐는 화폐가 되기 어렵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용통화의 기본 논리에 어긋난다. 자, 특정 화폐와 같이 연동되는 토큰은 별다른 장점이 없다. 여러 법정화폐의 가치와 연동된 초주권 화폐는 성공하기 어렵다. 독립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없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CBDC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화일 뿐이지 새로운 화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CBDC라는 것은 그냥 위안화를 디지털화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초창기에 CBDC가 만들어지려고 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도 CBDC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CBDC에 관련된 것은 별도의 영상 한번 보세요.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CBDC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뉴스들만 읽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위험률 때문에 털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방금 중국 뉴스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해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모건 크릭 창업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래 투자 포트폴리오는 100%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다. 자, 앤서니 펌플리아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 투자 포트폴리오는 100%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동일한 자산 배분을 갖게 될 것이며 디지털 주식, 디지털 채권, 디지털 화폐, 디지털 상품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 앞으로 CBDC가 나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CBDC는 그냥 위안화에 대한 디지털화일 뿐이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해야지만이 이 친구들이 화폐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화폐 개혁이 그 단위만 바꾼다고 화폐 개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물 명목 화폐에서 디지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돈이 디지털화가 됐어요. 그럼 주식은 그대로 있겠어요? 주식도 디지털화가 됩니다. 채권도 디지털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건물은 그대로 있겠어요? 자, 건물 같은 경우도 한 몇십 년에 한 번씩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거 왜 그냥 놔둬요? 전부 다 쪼개갖고 코인화하고 그러면은 매일같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트레이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계속 거둘 수 있는 거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자산에 있어서 자산들은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모든 자산들이 이렇게 토큰화 될 것이다, 이런 개념 자체는 제가 영상에 STO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해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의도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CBDC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거기 중앙정부나 그리고 중앙은행 쪽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내용이 틀릴 것이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뉴스를 읽으시면은 조금 편안하게 읽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를 다 마쳤고 토요일 뉴스 같은 경우도 크게 없습니다. 자, 토요일날 뉴스에도 똑같이 나왔죠. 중국 디지털 자산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암호화폐 금지는 계속 지속되고 기업의 블록체인 도입은 가속화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정부 기관과 기업 그리고 사회 커뮤니티들이 블록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향후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공유할 것이다. 또한 표준화 또는 표준화되지 않은 토큰을 통해 실제 자산과 이권을 디지털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가까운 미래 중국의 블록체인 응용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여기서도 뉴스는 이래요. 실제 자산과 이권을 디지털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암호화폐는 아니다. 이런 느낌 있지만은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되어 간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그냥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가 모두 다 긍정적인데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것 자체만 이제 부정적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산과 이권을 모두 다 디지털화 했는데 이 모든 것을 CBDC에서 관리를 하겠다? 가능하죠. 하지만은 벅찰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꿈은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일단 화폐를 디지털화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의 블록체인은 통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에서 그 블록체인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의 블록체인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런 디지털화, 자산에 대한 디지털화 자체가 CBDC로만은 통제하겠다? 아마 그것은 그들이 그런 것을 지금 크게 설계를 해놓은 것까지는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건 굉장히 벅찬 일일 겁니다.
그래서 CBDC 영상에서도 뭐 이야기했듯이 CBDC 자체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CBDC 영상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빼빼로 데이인가요? 네, 빼빼로 데이이기도 하고 중국의 광군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의 CBDC가 발행된다는 찌라시들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CBDC가 발행됐는지 발행되지 않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